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난의 비밀입니다. 이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집 가난의 비밀에 실려있는 표제작인데요. 출판한 곳은 개미입니다. 수많은 여행이 있지만 이 작품 속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혼 여행을 가게 되는지, 여행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가난의 비밀, 정연희. 탑승 시간까지는 아직 넉넉해서인가 45번 게이트는 썰렁했다. 휴양지로 떠나는 전세 비행기의 출발 시간은 언제나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 탑승구에서 기다리기 지루한 사람들은 면세점을 기웃거리거나 간식집 근처에서 어정거린다. 음력 설 연휴에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대개 아무것도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족들이다. 더러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젊은 부부도 여유롭고 한가해 보였다. 정희는 책을 펼쳐들었지만 아예 읽을 생각은 없었다. 두어 자리 저쪽에 앉아있는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뿐. 남편은 말아들고 온 주간지를 읽고 있는 눈치였다. 문득 등받이 뒤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까 그 사람 봤어요? 세상에, 아직 50이나 되었을까 싶은 남자가 그렇게 무섭게 말랐잖아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여자는 공항 3층 B구역 미팅 때 만난 곱상한 부인이다. 중년살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짧은 머리를 곱슬하게 손질한 모습이 나이보다는 젊게 보이던 여인이다. 그네가 스쳐 지날 때 향수 조이의 향기가 다소 진하게 풍겼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네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까 말이에요. 가이드가 여권하고 탑승권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여권을 받아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글쎄 그 여권 사진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아이고, 여권을 떨어뜨린 그 사람이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가까스로 여권을 집어드는데 그 사람은 여권 사진의 그 사람이 아니지 뭐예요. 세상에, 무심하게 내려다보던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주 힘들게 허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을 염치 없을 만큼 지켜봤어요. 이목구비는 여권하고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랐던지. 남편인 듯한 남자의 말이 핀잔에 가깝다. 당신 무슨 취미로 여행 출발부터 외간 남자 탐색이야? 탐색이 아니라고요. 우리 일행이니까 당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사람이 눈에 띄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요. 정인도 가이드의 미팅 때 잠깐 시선에 스쳤던 사람의 이야기였다. 늘씬한 키에 이목구비가 반듯한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입고 있는 겨울옷이 이상할 만큼 헐렁해 보였었다. 50대 초반의 남자. 정희는 남편을 흘낏 바라보았다. 남편의 나이가 그렇다. 그런데 남편 기훈은 염치 없어 보일 만큼 숱 많은 머리에 면도자리가 파르란 턱과 뺨은 밉살스러울 만큼 뽀얗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저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정희는 남편을 바라본 것만으로 스스로 무안하여 얼른 눈길을 돌렸다. 남들 앞에서는 천연덕스럽게 굴면서도 그래도 양심 한 자락은 남아있는지 아내와 단 둘이 있을 때면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의 속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희는 막막했다. 한심하게도 남들의 눈에는
음력 설 연휴를 즐기려고 여행을 떠난 정겨운 부부로 보이겠지. 뭐라고? 둘이서 여행을 가? 네, 참. 세상에 별 기괴한 꼴 다 보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아니, 년놈이 어울려 여행을 간다고? 친정어머니 최 여사의 살기 뻗친 눈은 당장 딸을 집어삼킬 것 같았다.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냐? 여행? 여행 얘기를 꺼낸 게 어느 쪽이야? 너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드디어 너까지 미쳐 돌아가는구나. 잘 됐다, 잘 됐어. 지금 이 판국에 여행이 무슨 얼어 죽을 여행이냐? 아예 년놈이 정신병원으로 나란히 들어가지 그러니. 어머니의 독 묻은 사설이 맞는다 싶었다. 과부가 된 뒤로 어머니의 극성은 집안을 든든하게 일으켜 세웠다. 사업을 꼬라박은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은 빚더미였지만 팔 걷어붙이고 나선 어머니는 몇 년 만에 벌떡 일어났다. 주유소 사업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개발한 개량 한복은 선녀의 날개처럼 화사하여 미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할 정도였다. 할 일이 불어나고 거느리는 직원도 늘어나자 어머니의 실력은 기승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아버지가 부실했는지 어머니의 태가 튼실하지 못했는지 달랑 딸 하나를 얻은 뒤로 더는 자식을 얻지 못한 어머니에게 정희는 어머니의 손안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딸을 키우는 일에 아버지보다 성질이 괄괄한 어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정희는 늘 어머니의 그늘에서 어머니의 뜻에 끄들려 다녔었다. 결이 고운 남편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을 두고 최 여사는 늘 탄식을 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네 앞에 진상해 놓은 것도 챙겨 먹을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딸은 이따금 농담 비슷하게 대꾸를 했다. 어머니의 기승이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몰라요? 이거사. 그래서 내 뜻을 뻐개고 네 뜻대로 시집을 갔어. 어머니는 정인의 결혼부터 진저리를 쳤고 이날 이때까지 사위를 고운 눈으로 본 일이 별로 없었다. 정인의 등 너머에서 곱슬한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보, 저기 오고 있네요. 저 사람 말이에요.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잖아요. 정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아내와 딸 둘을 거느린 그 사람이 웃음 띤 얼굴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군. 그런데 당신 그렇게 저 사람들 자꾸 쳐다보다가는 교양 없는 여자처럼 보일 테니 이제 그만 관심 꺼. 알았어? 곱슬 부인은 남편의 말에 움찔한 듯 말이 없다.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들리자 기훈이 얼른 아내 정인의 핸드캐리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아내에 대한 기훈의 살가움은 애처가를 넘는다. 이륙하자마자 저녁이 나올 거야. 시장에서도 요기를 안 한 것 잘했어. 좌석표가 있건만 어떻게든 앞장을 서려고 달려드는 탑승객들을 바라보며 정희는 줄을 설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도 기훈이 아내를 앞에 세우려고 몸으로 미는 대로 줄을 이어서 섰다. 기내의 좁은 통로에서 서로 얽혀 돌아가다가 그럭저럭 자리가 잡혔다. 기훈이 창가에 앉고 정인이 가운데 자리에서 좌석 벨트를 맬 때 통로 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바로 화제가 되었던 가족 중에 두 딸의 어머니임을 알아보았다. 그네는 좌석 벨트를 매면서
나락에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신음했다. 아, 정말 피곤하네. 마치 깊은 산중에 홀로 쓰러져 누운 듯 절망과 외로움을 섞은 신음이었다. 그런데 그 신음은 어느 틈에 정인에게 전이되었다. 정인은 조심스럽게 옆자리로 고개를 돌렸다. 쓰러진 듯 누워있는 여인의 피폐한 모습에서 정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통로 건너쪽으로는 예의 그 남자가 딸들을 창가에 나란히 앉히고 아내와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남자도 고개를 등받이에 던진 듯이 기댄 채 눈이 감겨 있었다. 이런 여행에 얼마든지 들떠할 나이의 두 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들은 한 줄에 묶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았다. 사람 살아가는 길에 수렁이야 얼마든지 있는 것. 그러나 이들을 집어삼킨 수렁은 어떤 이름의 수렁일까? 베개 여기 있어. 모포를 무릎에 얹어. 기훈이 정인의 등 뒤에 베개를 밀어 넣어주고 모포로 무릎을 덮어주었다. 기훈의 손길이 몸에 스칠 때마다 섬뜩섬뜩한 이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인은 한숨을 끄고 눈을 감았다. 뻔뻔한 자식,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갑게 굴어? 간교하기 짝이 없는 놈. 그러나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한 것은 정인이었다. 석 달을 두고 세상이 온통 뒤집힌 것처럼 난리를 치던 사건의 결말로 이혼으로 합의점을 찾았을 때 정인이 제의한 여행이었다. 이혼이라야 기훈에게서 받아낼 위자료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고 기훈이 몸만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뒤에 기훈이 대충 책 정리부터 시작한 어느 날 소 닭 보듯 각자 아침을 먹은 후 조간을 뒤적거리던 정인이 할 일 없이 여행 광고를 훑어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기훈 씨, 우리 이혼 여행 갈래? 방학 전에 거둔 학생들의 논문을 뒤적거리고 있던 기훈이 무엇을 잘못 들었나 싶은 얼굴로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인간사 살아가면서 참 많은 행사를 만들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부터 돌잔치에 결혼식이다, 회갑잔치다, 은혼식이다, 금혼식이다, 온갖 행사를 만들어 떠들썩하게 살면서 왜 이혼을 할 때는 쉬쉬하고 마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요? 어느 일본 작가도 그렇게 의견을 낸 일이 있다던가. 이혼식도 떡 벌어지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우리도 그런 뜻으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기훈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눈으로 되물었다. 가고 싶어? 그러면 가지 뭐. 음력 설에 외삼촌 댁에서 처 이모들이랑 모이는 떠들썩한 자리에 나타날 수 없던 기훈으로서는 구원이었을 것. 이 즈음 만나기만 하면 멱살잡이를 서슴지 않는 장모를 피하는 길일 수도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우선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반가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혹시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어줄는지도 모르지 싶은 터무니없고도 막연한 기대까지 솟았음에랴. 침침하던 공간에 신선한 공기를 몰고 오듯 승무원이 마실 것을 권했다. 정인이 생수를 청하자 기훈은 파인애플 주스를 곱빼기로 청했다. 마시고 먹는 일에 그렇게도 예사로울 수 있는 옆자리의 기훈이 갑자기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정인은 몰래 숨을 들이켰다. 몇 개월 사이에 세상의 온갖 사물은 그네에게 이면의 그림자를 무겁게 느리고 나타났다. 세상의 사물은 눈에 보이는 액면이 아니었다. 6살짜리 사내 아이의 출현, 기훈의 아이라 했다. 아이 어미가 세상을 떠나 더는 키울 수가 없다며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숫째 정인의 어머니 최 여사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다. 최 여사는 기함을 했다. 믿지 못하겠다고 아이 외할머니를 윽박질렀지만 아이는 기훈을 빼어 닮았고 제 아비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데야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희는 어머니 최 여사가 뿜어내는 분노의 파괴력이 무엇을 저지르는지 오히려 두려웠다. 그래서 이혼을 하던 달리 때려 엎던 방학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어머니에게 애걸을 한 것은 딸이었다. 정인과 기훈이 결혼한 후 20여 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별로 아쉬울 일이 없이 살았다. 친정어머니 최 여사가 성화를 부려가며 이 산부인과 저 비뇨기과 등 두 사람 등을 떠밀어 검사를 받게 했을 때 참기 어려워했던 쪽은 오히려 정인이었다. 끝내 시험관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인은 차라리 입양을 하겠다고 어머니를 말렸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어머니의 극성에 질려서 아이에 대한 관심까지 천리말리 달아나요. 제발 당분간 모른 척 해주실 수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지 그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어느 개인 산부인과에 갔을 때 줄줄이 들어오는 젊은 여인들 거의가 뱃속 아이를 찢어내려고 오는 여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들은 썩은 이빨 하나를 빼러 온 것보다도 더 단순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자가 함께 온 경우는 단 한 건뿐이었고 즐비하게 앉아있는 서너 명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여성 월간지를 뒤적이거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저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앓던 이빨을 빼러 왔어도 저렇지는 않겠구나. 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인가.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어져 버린 세상이 거기 있었다. 한편에서는 생긴 아이를 긁어내느라고 법석이고 한편에서는 생기지 않는 아이를 만들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상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네는 뱃속 깊은 데서 치밀어 오르는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달아났다. 기훈은 비대 발괄 끝에 명문은 아니지만 대학 강단에 진출할 수 있었고 정희는 대학원을 마친 뒤에 모교였던 고등학교에 자리를 얻어 선생 노릇을 착실하게 해왔다. 지금까지 기훈이나 정인 어느 쪽도 자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나 이모들이 흉을 섞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해왔다. 저것들이 찰떡궁합이지. 저렇게 좋을 수가 있어? 자식도 필요 없는 게지. 밤이고 낮이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죽고 못 살 만큼 살 떨리게 좋은 거야.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자식 없으면 어떠냐? 뭐 너희들을 위로할래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자식 있어봐야 신세 고달플 뿐이지. 자식 생겨서 아기자기한 것은 그저 품 안에 있을 동안이고 나머지는 전생 빚 갚듯이 끊임없이 치르고 갚아야 할 일뿐인 것이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어? 너희야 부부가 오누이처럼 연인처럼 살아가는데 뭘 더 갖추려고 그래. 욕심이지. 그들 내외는 극성스러운 어머니 외에 남들의 눈치를 볼 일이 없었다. 기훈의 아내 사랑은 호가 나 있었다. 기훈에게는 어느 남자도 흉내낼 수 없는 낭만이 있었고 별로 비린내 나지 않는 살가움도 있었다. 적당하게 술을 마시고 호기도 부릴 줄 알았고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성을 발휘할 줄도 아는 남자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음료 서비스가 끝나고 기내식이 나누어지자
기훈은 아내의 몫으로 닭고기를 주문하고 자기 몫으로 쇠고기를 주문했다. 그리고 아내의 식판에서 은박지 뚜껑을 벗겨주고 자기 것을 벗긴 뒤에 정겹게 정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늘 기내식은 쇠고기가 더 맛있게 생겼네. 나눠 먹자.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던가. 방학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껏 여행지를 정해놓고 떠나고는 했었다. 그리고 기내식이 나오면 각기 다른 것을 주문한 뒤에 나누어 먹으면서 킬킬거렸다. 이제 기훈이 그런 짓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희는 참을 수 없이 메스꺼워졌다. 놀고 있네. 입국 수속 서류가 나누어지자 옆자리의 부인이 나머지 세 식구의 여권을 펼쳐놓고 익숙한 솜씨로 서류를 작성해 나갔다. 남편의 여권 번호를 적어나가던 부인이 정인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얼굴을 들고 미소를 건넸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너무 말라 보이지요. 여인은 순하게 웃는 얼굴로 남편의 여권 사진을 펼쳐 보여주었다.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내 식구 가족이 단란한 여행을 떠나셨구나 싶어서. 정희는 무렴한 얼굴로 당황해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사진의 주인이 얼마나 잘생긴 얼굴인지 속으로 감탄했다. 아이들 아빠가 1년 사이에 몸무게가 30kg이나 줄었어요. 여자는 남의 말을 하듯 담담했다. 당황한 것은 듣는 쪽이었다. 그 여인 남편의 여권에서 성이 손이었음을 기억하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손 선생이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여인은 그렇게만 대답을 흐렸다. 그리고 딸들의 여권을 펼쳐가며 서류를 기입해 갔다. 필리핀 세부섬의 막탄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새벽 1시 30분. 공항 밖은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음험하게 집어삼킬 듯 후끈했다. 공항 안에 냉방 기운을 믿고 아직 겨울옷을 대강 걸치고 있던 사람들은 후다닥 후다닥 옷을 벗었다. 짐을 찾아서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현지 가이드가 팻말을 들고 일행을 불러 모았다. 저분들도 우리 일행이네. 기훈이 정인의 기색을 살펴가며 손신의 가족이 모여있는 쪽을 눈으로 가리켰다. 손의 부인은 남편의 점퍼를 벗기고 여름옷이지만 얇은 천으로 된 긴팔 셔츠를 입혀주고 단추까지 일일이 채워주고 있었다. 저 사람은 손도 쓸 수 없는가? 그의 딸들은 무척 지친 듯 헐렁한 자세로 서 있었다. 일행이 안내된 자리는 막탄섬의 휴양지 세브 클럽. 우르란 야자수가 열대숲을 이룬 숲길을 따라 숙소로 들어갔다. 먼저 씻지. 기훈의 말에 정희는 대답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나온 뒤에 정희는 적당하게 냉방이 된 쾌적한 실내 온도에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쉽게 잠이 들 것 같지 않아서 머리등을 켜고 책을 펼쳤다. 욕실에서 나온 기훈이 건너편 침상에 오르면서 주눅 들린 어투로 말했다. 고단할 텐데 불을 끄지. 참견 말고 자고 싶으면 자요. 기훈은 말을 아끼려는 듯 가만히 누웠다. 정희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쥐어 뜯고 싸움이라도 하는 게 옳지. 이봐요. 우리 참 괴상한 사람들이네. 막상 이렇게 와놓고 보니 이거 영 거북하잖아요. 차라리 쥐어 뜯고 싸움이라도 하는 게 옳지. 우리가 뭐 쌈딱이야.
이 나라의 닭싸움은 유명하니까 아마 닭쌈 구경도 할 수 있을걸. 오늘은 그냥 잠들도록 해봐. 기훈이 농담 비슷하게 한 말도 그저 썰렁하기만 했다. 머리맡 불까지 껐다. 잠들지 못하는 기훈의 숨소리가 거슬린다. 기훈의 숨결이 방 안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 정희는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거 두 번째 묻는 거야. 정직하게 대답해줘요. 또 무슨 말인가 싶은지 기훈은 숨죽이고 잠잠하다. 당신의 정직성만이 우리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물었었지? 당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기훈이 부시럭거리며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았다. 대답해봐요. 당신 그 여자 아이 엄마를 정말 사랑했었냐고요? 기훈은 숨도 쉬지 않는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대답이 없다. 어차피 결론이 난 문제잖아. 하지만 이제 한 번쯤 당신이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궁금해하는 것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숨도 쉬지 않는 괴물 같았지만 기훈은 죽음을 목전에 둔 것처럼 고통스럽다. 기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일이 없는 기이한 고문을 받는다 싶었다. 다른 여자 사이에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악몽이었던가, 아니면 지금 아내에게 질문을 받는 이 자리가 악몽인가. 내가 지난번 당신이 처음으로 물었을 때 대답했잖아. 기훈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대답이 무엇을 불러올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띄엄띄엄 말했다. 그때 당신은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 사실이야. 내가 왜 다시 묻는지 알기나 해요? 어둠 속에서 정인의 한숨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그렇게도 가볍게 간단한 대답이 나와?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리라고 믿었어? 기훈의 대답은 정인에게 출구가 없는 절망이었다. 기훈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해? 정인은 드디어 폭발하듯 소리쳤다. 나한테 맞추어서 대답을 하란 뜻이 아니야. 당신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소원이 그거라는데 그 소원 한 가지를 못 들어줘? 기훈은 어둠 속에서 몸을 비틀며 덜덜 떨었다. 학교 근처 경양식집을 경영하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누이 동생을 만난 듯 그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도 때가 묻지 않은 그가 어떻게 그런 가게를 경영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될 정도로 여자는 순후했다. 결혼 실패, 자식 없이 헤어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장사를 하는 여자였다. 자주 들리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 연민이 물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리 애틋할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는 어울림이 이어졌고 아이가 생겼다. 소문을 두려워한 것은 오히려 여자 쪽이었다. 남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낳은 아이였다. 대학을 다닌 일이 없는 여자는 대학 교수를 하늘처럼 알았다. 아이의 아버지를 위하여 여자는 서둘러 지방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여리고 착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독화살을 날려 기운을 꿰어 맞출 듯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 내가 두 번째 물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정녕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모두가 박기훈 한 사람을 죽일 놈 잡듯이 난리를 치는 가운데 정희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울 경우를 상상해 보기도 했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당장 요절을 낼 듯이 펄펄 뛰는 어머니 등살에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상이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사건이 낯설지 않아서 더 생사를 걸듯 달려들었을 것이다. 10여 년 전에 이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끝난 일이지만 이모 중에 하나가 남편이 밖에서 자식까지 얻은 사건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살만한 나이에 처참하게 죽었다. 그 사건이 어머니의 여형제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이모는 다재다능했고 수완도 좋아서 극성스럽게 쑤시고 다니면서 부동산으로 적잖게 재산까지 늘려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은연중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자식 복까지 겸해서 그 이모가 낳은 남매는 머리가 출중했다. 과외다 뭐다 하지 않고도 인류대학에 여발한 듯이 척척 들어갔다. 이모는 당연히 뻐길만 했고 초등학교 교장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승진을 위해 그 놀라운 수완을 써먹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무렵 그 샌님 같은 이모부에게 감추어둔 여자가 드러났고 자식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모와 이모부는 같은 학교 재직 중에 연애 끝에 결혼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연인이고 어머니이고 아내고 누이였다. 때로는 하녀요, 때로는 여왕이었다. 유별난 이모 덕으로 두 사람 살아가는 모양은 선생들 사이에서 선망이요 화제였다. 남편의 승진까지 이모의 몫이었다. 이모는 모든 것을 해내는 아내였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두었던 남편이 외도로 아이를 얻었다. 이모는 두말 않고 이모부를 내쫓았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모부는 서둘러서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아내에게 사죄를 했고 한동안이 지난 뒤에 머리가 큰 자식들까지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극한 의견을 냈지만 이모는 주변에서 그럴수록 강경 일변도로 막무가내였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궈놓은 가정이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손톱 발톱 자처지게 뛰어다니며 재산 불려놓아 자식들 제대로 가르쳐 이제 다리 뻗고 쉬어가며 살만한 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난 죽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해. 어떻게 나보고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그래? 나보고 용서하라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맨몸으로 쫓겨난 이모부는 오피스텔 한 칸을 간신히 얻어들고 추레한 늙은이가 되어갔다. 1년, 2년, 그래도 이모는 분심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입에 붙은 말은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였다. 이모는 평소에도 이모부보다 늘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가 더 컸고 자기가 소중했었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이모부의 배신을 믿을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나를 배신해? 무엇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모는 자존심 때문에 더 씩씩한 모습으로 교사직을 수행했고 몸매 가꾸기며 얼굴 다듬기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얼마 후에 위암 상기 판정을 받고 쓰러졌다. 그리고 이모는 여러 차례 항암 치료로 머리가 홀랑 빠진 모습으로 병원 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모는 병상에 홀로 누워있을 때나 병문안을 온 사람 앞에 서거나 눈치 보는 일 없이 늘 같은 노래를 불렀다. 조용필의 허공. 처음에는 이모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정인이 모녀와 다른 이모들은 뒤에서 킬킬거리고 웃었다.
이모는 곡조를 붙이지 않을 때는 처연한 목소리로 시를 외우듯 그 가사를 읊었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정신도 이상해지는가 싶었다. 평소에 이모하고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유행가 가사가 비릿하기만 해서 낯을 찡그리던 사람들과 킬킬거리며 뒤에서 웃던 사람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치고 들었다. 위중했던 위암이라도 낫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모는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아지라던 이모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모부의 그 처절한 모습을 두고 뒷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두 사람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도대체 인격자의 표상 같던 훌륭한 선생으로 이름이 나 있던 그 샌님 같은 이모부가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도 이모를 아끼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이모부가 어떻게 이모를 등질 수가 있었을까? 죽어가면서까지 잊지 못해 조용필의 허공을 목매어 부르면서도 왜 이모부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모의 완벽주의, 자존심, 무엇이든지 해내는 실력, 실력을 넘어선 기승, 손을 대는 대로 재산이 되던 걸터듬질. 이모의 가슴이나 마음에는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아마 남편인 이모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이모부는 아내의 옆에서 숨이 막혔을 거라고 정희는 혼자 생각했었다. 정희는 그 무렵 이모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정희는 이모부에 대한 미움만큼 이모부에 대한 이모의 그리움이 컸다는 것을 이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모의 계산에 그리움이 밀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정희는 이모가 겪은 일들을 이리저리 다시 굴려보다가 창밖이 훤해진 것을 보고 일어났다. 뻔뻔스러워라. 깊이 잠들어 있는 기운을 노려보다가 정희는 밖으로 나왔다. 문 밖은 천지 가득한 광휘, 길길이 치솟은 야자수 사이로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순간 그는 지옥문을 빠져나온 듯 황홀했다. 피부가 새까맣고 조그마한 현지인이 수영장 바닥에 이끼를 거두고 있었다. 밤사이에 떨어진 열대식물의 낙엽을 쓸어 모으는 청소부도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어 아침 인사를 했다. 야자수 발치 바다에서 얕은 파도가 아침 해를 흔들어 금가루를 흩뿌리고 새들이 아침 공기를 부리에 물어 청아하게 뿜어냈다. 제주껏 가꾼 휴양지의 바다는 이미 야성을 버렸다. 문명이라는 손길에 야성의 비늘을 말끔하게 뜯긴 바다는 순하고 아름다웠다. 수영장가에 알맞게 배열해 놓은 데크 체어에 이미 누구인가 사람이 누워 있었다. 대개의 투숙객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른 시간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말소리는 한국어, 손씨 내외였다. 남편은 누워 있었고
아내는 누워있는 남편의 다리를 쓸어주면서 더러 웃음까지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반바지를 입고 있는 손 씨의 다리는 뼈만 앙상했다. 그리고 물기가 말라서 비틀어진 고목처럼 빛바랜 갈색이었다. 어떻게 저런 몸으로 여행을 떠났을까?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계속 웃음 섞어 도란거린다. 남편 손 씨의 웃는 모습이 아주 밝다. 저 사람들은 이 아침의 눈부심을 두고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는가. 너무 아까워서 낙원의 아름다운 아침을 한시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우리 방이 대개방 하나 건너예요. 잘 됐죠? 손씨 부인이 밝은 얼굴로 아른채를 했다. 정희는 몰래 훔쳐보다가 들킨 사람처럼 잠깐 당황해했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낙원이네요. 정말 아름답죠. 방 안에 있기가 아까워서요. 그렇군요. 현실감이 안 들 정도로 아름답네요. 나는 바닷가를 둘러볼까 해요. 정희는 적당하게 인사를 한 뒤에 숙소 앞을 떠났다. 그는 몇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휴양지 바닷가를 계속 걸었다. 다시는 기훈이 있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처럼 멀리 멀리 갈 작정을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걸었다. 남국의 따뜻한 바다. 그네의 혼이 푸르게 물들어갔다. 바다는 정인의 육신을 벗기고 혼을 훨훨 날렸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혼자였던 듯 그네의 혼은 모든 것을 벗고 너울너울 춤추기 시작했다. 탄불리 서쪽과 동쪽 휴양지를 지나 언덕을 넘어가니 잡초 우거진 언덕 아래로는 허름한 포구, 선착장이 있는 것도 아닌 서민들의 고깃배가 들락거리는 포구였다. 고깃배가 두어척 들어와 있고 새벽에 잡은 생선을 흥정하느라 현지인들이 신나게 떠들어댄다. 아랫도리를 입지 못한 꼬맹이들이 조개를 줍는지 얕은 물속에다 고개를 쳐박고 늙은 개 2마리가 그 모래톱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암캐는 새끼를 몇 배나 쏟았는지 젖이 늘어지다 못해 시커먼 석탄 풀자루를 끌듯 흔들거리며 어슬렁 일어나고 수놈은 앞놈이 일어나 어슬렁거리자 마지못한 듯 일어나 뒤를 따랐다. 찬란한 아침 햇빛 속에 시작된 그들의 일상.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이어질 고기잡이와 생선 흥정, 그리고 늙은 개들의 어슬렁거림과 물속에 고개를 처박은 어린아이들은 시간을 따져볼 것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어갈 것이다. 뚱뚱한 아주머니가 손잡이도 없는 플라스틱 물통에 담긴 생선을 끌어안고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모래톱에 허리를 걸치고 앉아있는 정인을 어디서 보았는지 현지 청년 2이 달려와 사모님, 이거 10달러, 진주 진짜 10달러를 들이대며 짧은 한국어로 졸라대기 시작했다. 청년의 얼굴은 순박했다. 종이에 싼 진주 목걸이며 팔찌를 들이대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흥정을 요구했다. 이거 진짜 가짜면 잡혀가. 청년은 2 손목을 엇갈려 잡혀가는 신용을 해가며 열을 올렸다. 정희는 청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나 돈 안 가져왔어.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분명 웃었는데 뺨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그 아침의 눈부심, 가장의 죽음을 앞두고 여행을 떠난 가족, 가난을 원망할 줄 모르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평화, 그 지극한 아름다움이 왜 갑자기 눈물로 녹았을까? 진주를 사라고 조르던 청년들은 영문 모를 눈물을 보더니
큰일이나 난 듯 쫓기듯이 달아났다. 손씨 부부의 웃는 얼굴, 도란도란 이어지던 말소리,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에게 반항하지 않고 비어있는 두 손을 내어준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걸칠 것 없는 목숨, 대거리하지 않고 그저 달라는 대로 내어준 목숨, 걸릴 것 없는 평화요, 신앙이지. 그렇게 빈손, 가난한 마음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다 담으려는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죽기 전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영혼에 각인해두기 위해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남국의 하늘을, 너울너울 하늘을 흔드는 야자수를, 망망한 바다와 그 바다를 즐기는 유쾌한 사람들의 얼굴을 혼에다 새겨두기 위해 지금 그들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겠지. 안타깝게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으로 세상을 정성스럽게 비춰보려는 사람, 슬픔과 눈물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처럼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 놓고 흐느꼈다.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여기 식당 아침이 10시까지래. 기우는 면도까지 마친 말끔한 얼굴로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귀티나는 얼굴의 남자, 한미한 집안의 외아들, 학비 때문에 정인의 가정교사가 되었던 사회학 전공의 인류대학 학생. 정인은 잘생긴 기훈을 처음부터 좋아했다. 정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두 사람의 결혼 문제가 떠올랐다. 정인의 어머니는 펄펄 뛰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그만하면 정인이 신랑으로 나쁘지 않아. 잘만 거들어주면 물건이 될 만한 놈이야. 둘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쩔 거야. 기훈은 신문사 기자로 입사한 뒤에 처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학원을 마쳤고 박사학위까지 따냈다.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거쳐 대학 교수로 밀고 올라갔다. 그러는 동안에 정인의 살림은 어머니 최 여사의 몫이었고 주변 머리 없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불만은 계속 불어났다.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냐? 그 흔한 아파트 한 채 청약할 줄도 모르고 애미가 주선해준 주공아파트 한 채로 10년을 살다니 내 기가 막혀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옮겨주고 다시 옮겨준 덕으로 널찍한 아파트에서 불편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자식을 두지 못한 것 한 가지뿐 부러울 것도 불편할 것도 없이 살아가던 부부에게 터커니 밖에서 낳았다는 아들이 들이닥쳐 어머니 최 여사로서는 당연히 기함을 할 노릇이었다. 당장 내쫓아라. 학교에 고발해서 교수고 뭐고 발가벗겨. 지놈이 누구 덕에 오늘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또 있어. 천벌을 받을 놈. 길길이 뛰는 어머니와 어머니 못지않게 기가 센 이모들의 시퍼런 비난 속에서 정희는 오히려 냉정했다. 생사가 달린 문제도 아닌데 왜들 이 난리야 싶었다. 다만 두고두고 기이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이가 태어난 횟수로 보아 7년이 넘었는데 기훈이 어떻게 그리 감쪽같이 감추고 살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였다. 그리고 그 7년을 아무 일 없는 듯 내내 부부라는 문패를 달고 연놈이 뜨거운 한 몸으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 기이했다. 그리고 7년을 멀쩡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갑자기 실세를 잡은 쿠데타 성공자들처럼 날뛰는 어머니와 정인이 자신이 천덕스럽기만 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다고 기훈이 영판 생소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희화였다. 그러나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낯이 설 수가 있을까?
눈길이 닿는 것이 끔찍했고 옷깃이 스치는 것도 소름 끼쳤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기훈에게 속아가면서도 좋아라고 몸을 섰고 킬킬거리며 행복한 아내의 표상처럼 살았던 7년의 치욕이라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아침 해도 뜨거울걸. 당신 어디에 있었기에 벌써 얼굴이 빨갛게 익었네. 자, 모자를 써. 그리고 아침 먹으러 가자. 정희는 오래간만에 남편의 얼굴을 비교적 담담하게 마주 보았다. 고민이나 분노는 일단 뒤로 미루자. 심어놓으면 저절로 마음껏 자라는 열대식물과 새들, 꽃과 열매, 선량한 섬사람들, 인생사 모든 매듭을 풀어주는 바다가 있는 이 휴양지에서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정희는 일단 마음을 접기로 했다. 한낮의 시퍼런 바다는 의기양양, 바다의 꿈틀거림은 깊고 기름졌다. 보트를 타고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포말을 일으키며 달리고 바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폭소를 터뜨리듯 통쾌한 거품을 뿜어낸다. 손 선생은 숙소에 계셔요? 정희는 딸들 둘만 데리고 배에 오른 경아 어머니에게 물었다. 애들 아버지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만 떠났어요. 아이들한테는 다이빙 해저 여행이 처음이거든요. 작은 딸은 무섭다고 안 간다는 것을 살살 달래갖고 데리고 왔고요. 정희는 손 선생이 어디가 아픈 것인지 병명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전문 다이버들로부터 꼼꼼한 교육을 받은 뒤에 두 사람 한 조가 되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정희는 기운과 함께 다이버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산소 공급을 해주는 호수를 입에 물었다. 전신을 던져 수압을 뚫고 내려가는 속도. 자궁 속이 이러했을까. 호수로 뿜어져 나가는 기포. 그리고 해저의 세계가 펼쳐진다. 꿈속이다. 물안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속의 경이. 어떻게 저런 피조물들이 있었을까. 인간은 유인원 이전의 물고기였다. 바닷속에 어떻게 저런 색조가 존재하는가. 현란하고 또 현란하다. 아기자기한 작은 물고기 떼의 유형 사이로 블루와 녹색의 꽤 큰 물고기들이 유유자적이다. 한 마리 물고기가 되어 거기 그대로 살고 싶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기운이 잘못하여 바닷물을 들이켰는지 기겁을 하며 물 위로 솟구치는 것이 보였다. 전문 다이버가 정인을 이끌고 물 위로 올라왔다. 다이빙이 서툴러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헐떡거리며 배 위로 올라와 있었고 경아 어머니가 딸들이 들어간 바닷속을 굽어보고 있었다. 물안경을 벗으며 정인이 물었다. 안 들어가셨군요. 예, 딸들만 들여보냈어요. 물하고 친하지 않으셔요? 웬걸요? 어려서 내 별명이 물개였어요. 수영을 잘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따님들 데리고 들어가시지 그랬어요. 애들 아버지가 누워있잖아요. 여자는 그 말을 하면서도 편한 얼굴로 웃었다. 조금도 그늘이 없었다. 정희는 타월로 전신을 감싸고 여인의 곁에 앉았다.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아내. 마음이 편치 않으셔요? 예, 많이요. 치료할 길이 없는 병이에요. 병원에서도 손을 놨죠. 처음에는 루푸스랬다가 류마티스라고 했다가 당황해 하더니 그저 전신의 피부가 경직돼가는 경피증이라고 해요. 겉의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내장의 껍질도
다 그렇게 굳어가는 병이래요. 현재로서는 약도 치료 방법도 없다는군요. 여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전신이 한숨으로 녹아버릴 것 같은 얼굴로 그는 수평선 저쪽을 무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럴 때 이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정희는 그에게 말을 시킨 것이 후회스러웠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딸들이 물 위로 떠올라오자 어머니는 금방 밝은 얼굴이 되어 반갑게 물었다. 바닷속이 아름답지. 경아는 처음이니까 더 신기했을 거야. 그렇지? 숙소로 돌아가면 아빠한테 이야기할 게 많겠네. 타월로 딸들의 몸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눈에 애련한 슬픔이 스쳐갔다. 불쌍한 것. 어머니의 눈이 눈물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정되어 있는 슬픔을 조금씩 미리 덜어내고 있는 어미. 정희는 무릎을 감싸 안고 그 위에 턱을 고이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기운을 바라보았다. 염치 없을 만큼 싱싱한 몸, 7년 동안 잘도 비밀을 운영해온 인간. 그러나 지금은 아내의 그물 같은 시선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가련한 포로일 뿐.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가족의 슬픔 위에 떠있고 한 사람은 아내를 속인 죄로 쥐구멍을 찾고 있고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 위에 이렇게 엉뚱한 조건의 사람이 함께 있다니. 저들 가족은 가장이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나누려 하고 있다. 기우는 무엇을 더 감추어야 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아내에게서 이해를 얻어낼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전전긍긍하는 피의자였다. 글쎄, 정말 기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나 한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의 참 마음인지 정희는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었다. 기훈이 잠든 것을 보고 정희는 밖으로 나왔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밴드의 노랫소리도 끊어지고 풀에서 첨벙거리던 아이들도 모두 떠나갔다. 풀 앞에 열렸던 작은 바도 문을 닫았다. 오솔길과 숲 그늘을 밝힌 가로등이 어둠을 외로워하고 우울한 야자수가 밤의 이야기를 슬슬 풀어내고 있다. 숙소 앞 포치에 나 앉았던 사람들도 모두 들어가고 방마다 약속한 듯 거의 불이 꺼졌다. 왜 혼자 나오셨어요? 수영장 앞 데크 체어에 남편과 함께 있던 경아 어머니가 아른채를 했다. 누워있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그는 신기한 것을 알려주듯 다정하게 말했다. 세상에, 여기서 보는 별은 어쩌면 저렇게 영롱하지요? 이리 오세요. 의자도 있어요. 저 키 큰 야자수잎 끝에 별들이 열려 있네요. 미안해하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니었다. 마침 세 개가 나란히 놓인 데크 체어에 다가가며 정인이 웃었다. 나도 누워서 보고 싶네요. 괜찮겠지요? 그러면요. 나도 여태껏 누워 있었어요. 바깥 선생님은 아주 천진한 분 같아요. 낮에 물하고 열심히 잘 노시더니 고단하신가 보죠? 그이는 쉬거나 노는 것을 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쉬고 실컷 노는 것도 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우기지요. 손씨가 웃었다. 하기는 그렇군요. 쉼표가 없으면 삶도 숨이 차지요. 그의 아내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둘이 다 인생을 달리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 양반은 내과 의사가 되기 위해, 나는 병리학 교수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지요.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모든 경쟁자를 뒤로 물리치고
앞장서서 꼴이 나는 우승자였어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했지요. 한없이 찾고 얻고 지니고 간직하려고만 해왔지요.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마주치는 삶의 지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볼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닥터 손의 부인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높낮이 없는 독백처럼 말을 이었다. 우리는 부부가 다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못 찾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지요. 생명의 주인에게 생명을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편안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달려갈 곳도 없고 경쟁자도 보이지 않네요. 죽음 앞에서 손 털고 나니까 우리 부부에게 가족이 생긴 거예요. 딸들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또 친구와 동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은 할머니하고만 살다시피 했거든요. 잘난 아빠, 잘 나가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덕으로 우습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자식도 눈에 들어오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눈에 뜨이대요. 정희는 야자수잎 사이로 쏟아질 듯한 영롱한 별들을 바라보며 고해성사를 하듯 말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가슴 저려하며 들었다. 그래, 호머와 그리스의 서사시 시대부터 쓰인 오디세이의 사전적인 뜻 속에서 인생이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장기간의 방랑이라고 했지. 인간이란 끊임없는 변화 속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방랑객이지. 그 장기간의 방랑 속에서 마주치는 변화의 의미를 깨닫고 가는 자만이 제대로 된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다. 경아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정인에게 고마워하듯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하루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에게 하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정희는 가만히 일어나 앉았다. 지금 이 순간 이 부부는 저 영롱한 별들을 눈에 담고 밀물을 밀고 들어오는 밤바다의 얕은 파도 소리를 귀에 담아두고 부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구나. 죽음을 겸손하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화. 아무것도 걸칠 것 없는 목숨은 신앙이었다. 더할 수 없는 경건함이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셋째 날, 아일랜드 호핑 투어는 여행 경비에 포함된 관광이어서 전원이 하얀 물새 같은 배에 올랐다. 일본인 기업가가 우리 돈 45억으로 사들였다는 섬 근처 얕은 바다에는 잠수까지 하지 않아도 간단한 장비로 물속에서 넘노는 열대어들을 구경할 수 있는 바다의 놀이터가 있었다. 섬 근처에는 관광객들을 태운 배들이 물새떼처럼 수십 척이 떠 있었다. 배마다 세부 섬의 현지인 도우미들이 10여 명씩 있어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내하거나 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물속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배 위에서 낚시를 돕거나 물놀이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달 벌이 우리 돈 4만 원.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행운이 흔하지 않다는 것. 거의 모두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든 뒤에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손씨 부부와 정인이 뿐이었다. 닥터소는
차이를 친 갑판 위 그늘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딸들이 벗어놓은 옷이며 신발을 챙겼다. 물속 여행을 안 하실래요? 닥터 손의 부인이 정인을 향해 웃으며 묻는다. 어제 했으면 됐지요.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바닷속이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집고 다녀봐야 그네들 열대어들은 성가시고 귀찮기만 하겠지요. 잠수 안내를 맡은 도우미들은 물로 들어가고 갑판 위에 남아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얼음 저장고 뚜껑을 열고 물 2병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건넸다. 물병을 받아들며 젊은이의 눈과 마주친 순간 정인의 가슴이 갑자기 무엇에 찔린 듯 했다. 검은 피부의 얼굴에서 유난히 크고 맑은 눈이 정인의 눈앞으로 확대되었다. 세상에 저렇게 무표정하면서도 평온한 눈을 어디서 보았을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심한 눈.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천둥 벌거숭이들처럼 날뛰는 관광객들 그렇게 지극하게 섬기면서도 얼굴 표정은 무기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걸친 무명의 낡은 셔츠. 우리가 러닝 셔츠라고 부르는 그의 웃옷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날깃날깃하게 늘어져서 행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낡은 것이었다. 남루. 그러나 생존이나 목숨에다 어떤 기대치도 걸쳐본 일 없는 때묻지 않은 가난이었다. 그 날깃날깃한 넉마는 그의 무심한 얼굴과 너무도 잘 어울렸다. 부족함에 불편도 모르고 가난함에 원망이 없는 남루. 그것은 정인이 지금까지 만난 일이 없는 존재의 의연함이었다. 원망도 슬픔도 없는 존재,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난, 갈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는 가난,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경이었다. 세부의 막탄섬으로 놀러오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새로운 체험에 아우성을 치고 살판 난 것처럼 무슨 일에고 걸터듬질을 하지만 그 젊은이에게는 바다만이 삶이요 심고 가꾸고 거두지 않아도 사철 길길이 자라는 열대식물처럼 생명 또한 호들갑 떨 일 없이 자연의 일부로 거기 있었다. 정인의 가슴 깊은 데서 두꺼운 껍질이 깨어지는 듯 했다. 얻으려고 발버둥칠 일이 없는 가난,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가난, 목숨 하나뿐인 가난은 생명의 거룩함이었다. 젊은이의 맑은 눈앞에서 그의 전신은 갑자기 불에 댄 것처럼 오그라들었다. 자신이 지금 2 주먹에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에 대한 증오, 배신감으로 전신을 떨며 어떻게 안갚음을 할 것인가만을 노리고 있었다. 안갚음을 해서 무얼 할 건데? 칼자루를 움켜쥔 손, 끝까지 놓지 못하겠다고 부들부들 떨며 칼자루를 움켜쥔 손, 그 칼로 누구를 찌를 것이며 그렇게 찌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검은 피부에 맑고 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부 시내에도 가득했다. 시내 복판에 있는 성당 주인은 불결했고 사람들에게서 펄럭이던 남루함은 먼지가 되어 이리저리 걷어채었다. 뒤뚱거리며 사람들이 던져주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는 먹이를 찾는 비둘기까지 남루했다. 널려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재단에 올릴 초를 팔고 있었다. 쪼그라진 할머니도 코흘리게 아이들도 그 초점 없이 퀭한 눈으로 관광객을 올려다보며 초를 사라고 졸라댔다. 그들은 거의가 맨발이었다. 부자들이 켜는 초는 굵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늘디 가늘어서 켜는 즉시 녹아 없어질 빈약한 초가 따로 있었다. 성당 밖으로까지 구불구불 이어진 줄은 점점 늘어나서 성당 큰 문 밖으로까지 뻗쳤다.
와글거리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그 줄의 시원은 순금의 로브를 걸친 아기 예수였다. 그들은 방탄유리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만들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드디어 차례가 된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유리에 손을 대고 혹은 이마를 대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또 빌었다. 무엇을 빌고 있을까? 돈을 주십사고, 직장을 주십사고, 집을 주십사고,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승진을 허락하시라고, 자식을 주십사고, 원수를 갚아 주십사고, 그들 얼굴만큼 각양각색의 소원이 촛불로 불붙여지고 그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면 한시름을 놓는가 보다. 아, 마젤란. 아기 예수 상을 들고 들어온 마젤란은 이 섬에다 여호와께서 가장 질색을 하는 우상을 심어주고 갔다. 섬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왜 우상을 미워하시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러나 그렇게 들끓고 북적대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빌고 또 빌고 있는 것은 현세적인 욕구와 욕망뿐이다. 아기 예수께 매달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삶의 넷내와 비린내뿐이다.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그분은 요구하셨다. 아마 인간에게 우상은 필수일는지도 모른다. 갖가지 필요와 요구로 가득 차 있는 현세적인 욕구의 결국은 우상과의 결탁뿐이다. 성당 뒷골목은 수천 수만의 아기 예수를 쌓아놓은 인형가게가 질비했다. 필리핀 세부섬의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아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겠는지. 부디 어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철없는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아무것도 걸친 것 없는 벌건 적신의 목숨, 그 경건함만이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현세의 가난에다 너무도 많은 조건과 요구를 걸레처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 바다 위에 떠도는 배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고 있는 행주보다도 남루한 셔츠를 걸친 젊은이를 이 성당으로 데려다 놓으면 그는 어떤 얼굴을 할까? 아마 아기 예수도 제단의 초도 그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상관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늘만 올려다 보겠지. 정희는 성당 안에서 기운을 찾아보았다. 현지인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서 정면의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지금 가난하니? 정말 가난하니? 오세요. 밤에는 탐블리 웨스트 휴양지 식당의 밴드가 그중 괜찮은데요. 함께 시원한 것 한잔 하시지요. 이승에서 옷깃 한번 스치는 것도 8,000세의 인연을 쌓아야 한다는데 이렇게 같은 팀으로 여행을 함께하는 일도 예사로 흘려보낼 일이 아니지요. 안 그래요? 저녁 식사 후에 곱슬한 부부가 눈에 띄는 사람마다 초대를 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을 안고 있던 사람들은 순하게 따라 나섰다. 남국의 어둠이 바다를 잠재우고 한낮에 벌겋게 태운 쓰라린 살갗에 어둠의 눅눅함이 감미롭게 감겨드는 시간. 라틴풍 밴드의 노래는 가슴을 흔들었다. 닥터손 내외도 활짝 웃으며 동참했다. 뜻밖인 듯 곱슬한 부부가 반색을 했다. 어서 오세요, 손 박사님. 특별히 대환영입니다. 일행 거의가 참석한 파티는 떠들썩해졌다. 맥주에 칵테일을 쟁반 가득하게 들고 나르는 웨이터의 걸음이 분주했고
밴드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떠드는 것에 더욱 신명이 났다.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기타, 소고의 탬버린을 치며 날씬한 몸을 흔드는 가수를 따라 손님들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양 사람들의 흥겨움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던 서양 여자들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 합세했다. 저 좀 보세요. 왁자한 소음 속에서 손박사 부인이 수줍어하면서 정인을 불렀다. 정인은 조금 독한 블러디 메리를 마시다가 얼굴을 돌렸다. 우리 손박사 사교춤을 아주 좋아했어요. 프로포즈 하면 받아주실래요? 내가 오히려 발을 밟게 될는지도 모르겠네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에게 무어라 말을 건네자 닥터손은 씩씩하게 일어나 정인의 앞으로 다가와서 허리를 굽혔다. 정인은 술잔을 놓고 닥터손의 두 손을 잡았다. 섬뜩할 만큼 온기가 없었다. 옷 단추도 혼자 못 채우는 손, 마디가 붉어져서 구부러지지 않는 손이었다. 그의 어깨는 죽은 나무 토막보다 더 딱딱했다. 그러나 그의 스텝은 유연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정인을 굽어보며 다정한 웃음을 건넸다. 정인은 그 웃음에 답하듯 딱딱하고 온기 없는 그의 가슴에 몸을 던지듯 안겼다. 장미의 탱고, 상뜨와 마미. 밴드는 어떻게 이 중년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알아차렸는지 오래전에 그들이 몸달아 하던 곡만을 연주했다. 계속해서 춤 추실래요? 정인은 키가 큰 남자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좋은데요? 생각보다 그는 순차하지도 않았고 몸이 무겁지도 않았다. 언제적 블루탱고였던가. 이날 이 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곡처럼 멜로디는 감미롭고도 슬펐다.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탱고곡은 이날 이 시간에 눈물겨움을 위하여 마련되어진 곡이었던가. 정인은 전생부터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 그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하군요. 참 다정하신 분이고요. 정인은 남자의 가슴에서 울려 올라오는 깊고 깊은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이 밤의 모든 것을 안고 가세요. 포치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폭우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저 빗소리를 듣고 있나요? 당신은 저 빗소리를 어디에다 담아두시겠어요? 우리 밖으로 나가요. 비바람에 몸부림치는 열대의 숲이 되고 말아요. 사람이 되어 춤을 추는 것은 너무 허망하지요. 함께 숲이 되거나 바다가 되어 한 몸을 이뤄요. 정인은 뜨거운 눈물로 죽어가는 남자의 가슴을 적셨다. 그 눈물이 그의 피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전신을 눈물로 만들어 그를 적셔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블루탱고 곡이 끝났을 때 정인은 남자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 굽혀 절을 했다. 미구에 치러질 장래의 예를 갖추듯 깊이 절을 했다. 밴드는 두 사람이 손을 놓자 지금까지 그들만을 위한 연주를 비로소 끝낸 듯 템포가 빠른 라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플라밍고, 키사스, 키사스. 모두들 일어나 흥겹게 몸을 흔들었고 닥터손 부부는 재미있어 못 견뎌하는 표정으로 손뼉을 쳐가며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정인은 빗속으로 빨려들 듯 밖으로 나갔다. 밤의 스콜은 정인의 전신을 뼛속까지 적셨다. 빗줄기야 칼날이 되어라. 나를 점여라. 기운이 달려나왔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 정희는 말없이 무작정 바다 쪽으로 걸었다. 기훈은 더 묻지 않고 아내를 따라 걸었다. 숙소 쪽 밴드가 한국의 유행가를 연주하는 것이 아득하게 들렸다. 스콜은 어둠 속에 누워있는 바다를 내리치고 있었다. 정희는 바닷가 모래밭에 앉았다. 기훈도 옆에 말없이 앉았다. 어느 틈에 휘몰아치던 비가 가늘어졌다. 정인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세 번째 묻겠어. 이것이 마지막이야. 당신 그 여자하고 아기를 만들 때 사랑을 안고 그랬어? 진정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랬어? 제발 정직하게 대답해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봐. 자신을 속이지 말아줘. 부디 이제 다시는 묻지 않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고개를 숙인 기훈의 침묵은 돌덩어리였다. 말해. 제발 말해봐. 내가 왜 묻는지 알 수 없어요? 나를 구해줘. 정직한 대답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정희는 기훈에게 몸을 돌리고 안타깝게 기훈을 잡아 흔들었다. 기훈은 숨을 몰아쉬다가 각오를 한 듯 고개를 분명하게 흔들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정말이야?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다. 바다야 들어라. 하늘아 들어라. 정희는 모랫바닥에 쓰러져 소리쳐 울었다. 그래, 겨우 짐승처럼 헐떡거리면서 아이를 만들었다고? 그 여자가 나보다 젊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새 여자라는 것 한 가지로 당신이 짐승이 되었었다고?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아이를 만들었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정인이 하나뿐이라고?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정인을 두려워하며 기훈이 정인을 안으려고 했다. 정인은 기훈을 떠밀며 소리쳤다. 유격도 생명의 섭리인 것 몰라? 아무리 짐승처럼 헐떡거렸어도 거기에 생명의 심지가 박혀 있었어야 하는 거야. 그 흔해 빠진 사랑, 그것도 인생의 출생과도 같은 것 몰라? 남녀가 누구를 어떻게 만났건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몸을 섞었다면 그것이 생명의 탄생보다도 신비로운 것이었어야 한다고. 이 짐승 같은 놈, 실수였다고? 실수로 만든 자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정직하지 못한 당신 대답은 사람 넷을 죽였어. 아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거야. 기훈은 미동도 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자신에게까지 정직할 수 없었던 가난한 인생. 저 인생의 가난은 얼마나 누추한가. 갈팡질팡 눈치를 살피다가 모든 것을 놓친 가난. 비루하기 짝이 없는 가난 속에서 답안지 없는 인간이 되어 앉아있는 기훈 앞에서 정희는 차라리 통곡이 부끄러워 소리를 죽였다. 정희는 흐느낌을 추스리며 모래 위에 엎드렸다. 자신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져 있음을 보았다. 영혼이 따스함을 잃고 경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에 대한 증오, 멸시, 원망, 억울함,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에서 핏기를 앗아갔음을 보았다. 닥터소는 육질, 육체의 외피가 굳어 죽어가는 경피증을 앓고 있지만 자신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아이를 데려오자. 남루한 삶의 뜻을 그 아이에게서 배우자. 원망도 슬픔도 없는 가난함 속으로 들어가자. 그 아이는 하늘이 내 영혼을 다시 살게 만드는 치료약으로 데려다준 존재일는지 모르지 않는가. 내 영혼을 살리는 약으로 주어진 것일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 떠밀고 놓치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써왔던 것들을 놓아버리자. 이제 그 손을 펴자. 움켜쥐었던 것들을 놓아버리자. 그렇게 빈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이자. 남편의 비루하고 누추한 가난도 아이와 함께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면 죽음의 영접을 끝내고 죽음 앞에 손을 털고 가난한 생명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경피증의 그 사람 닥터손의 평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가난의 비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난의 비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